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둘러싼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온 평소 언행과 달리 딸에게 편법 재산 증여를 한 정황들이 나타나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홍종학 후보자가 쓴 책 그 내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홍종학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옳다. 이 얘기는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후보자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청문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방향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주장들의 진정성이나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말을 정치활동 내내 외쳐온 사람을 이 정부가 야심차게 신설한 부처의 수장으로 보내는 정치적 자해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꼭 서울대에 가야 된다.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홍 후보자는 20년 후에 서울대를 나오지 않은 대통령이 자신을 장관 후보로 지명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 책을 썼을 것입니다. 홍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벤처 중소기업인들에게 뭐하러 고생스럽게 벤처기업을 하나, 몇 번이라도 시도해서 건물을 사라, 자손 대대로 월세 받으며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책을 써서 벤처 중소기업인들의 마음에 못을 박지는 않을지.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긴 했지만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은 근본적 소양이 없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해놓고 다른 부처 장관이면 몰라도 하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런 분을 낙점했는데 또 본인이 수락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 다시 한번 인사수석에 대해서 이번에 반드시 문책에서 야당의 반응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명진 전 국회의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SBS의 원일이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당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 딸의 편법 증여 의혹, 또 체계에서 재수 삼수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 이런 의혹 갖고 사퇴하라고 하는 건데 사퇴할 만한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불법 없어요. 편법이라고는 했지만 편법도 지금 현재로선 발견될 수 없고요. 세금 안 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잘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청와대와 지금 여당이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이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로남불의 조명이다. 절세 증여의 교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청와대에서 지금 전임 낙마했던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27번째 인선이었다고 그러고요. 고르고 골라서 맨 마지막에 해다 안 된다. 이 사람은 되겠다 했던 홍종학 전 의원이 지금 50번째 인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왜 이 벤처 중소기업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고르기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낙마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청와대 인선 기준과 청와대 인선 능력에 지금 근본적인 의문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쉽게 넘어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홍종학 후보자가 과거에 쓴 책 내용 갖고 장진영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비판한 발언 여러분 조금 전에 들어보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면 빌 게이츠가 될 수 없다.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소양이 없다. 행복은 성적순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영화, 최수정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홍종학 후보자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홍종학 후보자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의 책에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을 많은 분들에게 책의 취지와 이유 여하를 떠나서 사과드립니다. 책 내용 갖고 이렇게 사과하는 거 보면 또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생각도 나고 말이죠. 두 분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양문석 이사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책을 가장 먼저 읽고 보도한 게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보 언론의 담당 기자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내부 팟캐스트처럼 그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애초에 역설법이거나 반어법인 부분을 많이 견제를 하고 신경을 쓰면서 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이나 반어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홍종학 그 장관 후보자가 저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예. 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 정제되지 않은 게 아니라 실제 20년 전에는 저렇게 생각을 했었고 저걸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입장이고 20년 이후의 입장이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뀐 과정에 있어서 이제 뭐 경실련 활동 많이 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변화되었는데 또 이번 사안에서 그 정년세 문제나 그 이 자녀 중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정년세 문제나 그다음에 뭐 이 여러 엄마와의 그 관계 이런 부분들을 그 보면서 참 어렵다 상황이. 어제 누가 그런 이야기 했죠. 꼭 어려운 그 후보자를 불러다 놓고 우리 보고 반대를 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편법 없고 불법 없고 위법 없지만 과연 그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촛불의 정신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적합하냐 이 문제를 이제 국회와 국민이 판단하겠죠.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 요구도 야당이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일단은 여당은 이거 분명히 전제하겠습니다. 여당은 일단 청문회 가서 검증 받으면 되고 홍종학 후보자는 혁신 성장 잘 할 사람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인사 라인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 지금 이분 홍종학 후보자를 사퇴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임명하기를 바라는 거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홍종학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소위 말하면 이율배반성 이것을 아주 전적으로 드러내는 사례 아니에요. 겉으로는 평등을 주장하면서 사실 속으로는 그 평등에 위배되는 부의 대물림, 학벌주의 이런 것들을 몸소 실천하는 분이 장관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지난번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박근혜 정부나 그 이명박 정부 이런 지지율 떨어질 때도 이렇게 보면요. 사실은 정책을 잘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불만으로 내재되어 있지만 결정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계기는 뭐냐? 사실은 이율 배반적인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국민에게 공적인 가치, 공적 행위를 요구하면서 자기들은 뒤로 뭐를 빼먹었을 때. SD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최순실 사건 같은 것이 떠졌을 때 바로 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바로 떨어지거든요. 이 경우가 이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각종 정책에서 강론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후퇴하고 실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유지되는 이유는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소탈하고 그만큼 서민적이고 그리고 사실은 평등지향적이다. 이런 생각이 국민들한테 있는데 이분이 과연 이제 이게 중소기업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결과가 흥미롭고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청와대 인사 라인에서 미리 이 청문회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거둘 것인가?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이미 청와대 인사 라인에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 말과 행동이 다른 분들이 많아요. 다 검증 과정에서 알면서도 지명했다는 얘기죠? 예. 양무석 이사장 반론 하시고 있습니까? 이율 배반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이율 배반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과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정수석실이나 그 인사수석실에서 저 데이터들, 그 재산과 관련된 데이터들은 다 봤다는 거죠. 그리고 정년세 냈지 않았냐. 안 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 입장에서는 저러한 그 딸과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이자를 갖다가 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맞는 거냐 저게 상식적이냐라고 지금 비판이 나오는 거잖아요. 탈법과 불법과 위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정서적 그 시각에서 봤었을 때 참 용납하기 힘든 상황이 지금 상황이지 이걸 갖다가 이율 배반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민정수석실이나 인사수석실을 공격하는 거는 저는 좀 적당하거나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어떤 얘기하는지가 궁금해요. 민주당 의원들은 딱 한마디밖에 안 해요. 세금 낼 거 다 냈기 때문에 그 청문회 가서 좀 보자.
지금 이제 국민들이 좀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본인이 좀 설명하지 않겠느냐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세금 냈냐 안 냈느냐. 증여세 냈으면 논란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저 후보자 딸이 미성년자가 재산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빌려서라도 증여세를 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세금을 냈냐 안 냈냐 이것만 놓고 보는 거예요. 아까 청와대 인선의 기준과 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취재를 좀 해보면 청와대에서 지금 이걸 인선을 하신 분들이요.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 폭발력과 휘발력과 증여세가 뭔지를 몰라요. 양 박사님 증여세 내보셨어요? 아직 낼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세라는 게 받은 사람이 내는지 증여를 하는 부모가 내는지 받는 자식이 내는지는 아세요? 그거 모릅니다. 몰라요. 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증여세를. 왜냐하면요. 증여받고 증여하고 그럴 재산들이 없는 분이 훨씬 많아요. 없는 분이 대부분인 그래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해줘야 지금 원 기자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제로 저 증여세라는 거를 내본 사람들이 여기 없어요. 왜냐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도 대부분 없고 낸 사람이 법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증여세라는 거는요. 받는 자식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도 나이가 돼서 소득이 있고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까 운이 좋아서 부모,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게 되면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청와대는 이것만 본 겁니다. 증여세를 냈느냐 안 냈느냐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그 증여 대상자가 이 미성년자, 중학교 2학년짜리라는 거를 간과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5억을 지금 증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금을 누가 내야 됩니까? 그 받는 미성년자 딸이 내야 돼요. 그러면 5억이면은 20% 증여세기 때문에 1억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요, 증여의 대상은 5억이 아니라 6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억을 지금 엄마하고 이 대출 계약서를 써가지고서는 월세 나오는 걸로 돈을 갚은 걸로 지금 계약서를 써서 피해 갔다는 거 아닙니까? 편법도 아니고 이거는 합법적으로 절세의 대상이기는 해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증여라는 거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증여세에 대해서 검증을 하다 보니 이런 미스가 나왔다는 점 하나. 두 번째, 본인이 깜놀 인사예요. 10년 전, 20년 전에 본인이 장관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쓰고 대통령이 서울대 안 나오고 경희대 출신인 걸 뻔히 아는데 서울대 꼭 나와야 된다고 책을 썼겠어요? 자기가 장관이 되겠다고 꿈을 꿨던 사람이 꿈에도 장관이 될 거라고 꿈도 안 꾼 사람들을 이렇게 깜놀 인사를 하는 데서 미스가 난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뭐냐면 청와대 인선의 시스템과 이런 그 경험들이 이런 아주 디테일한 미스를 지금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 출입하는 강청환 기자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박성진 전 후보자가 워낙 그 중도에 사퇴할 정도로 비판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많긴 많은데 민주당 안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대요. 이렇게 사람이 없나? 그리고 저걸 청와대에서 몰랐을까? 지금 원희리 위원이 합법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어쨌든 간에 홍종학 의원이 예전 그 정치인 시절에 했던 부의 대물림,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은 안 된다라고 했던 얘기가 있어서 차명진 의원 제가 요거 보여드린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홍종학 후보자의 가족상가 증여 과정 저희가 이렇게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홍 후보자의 장모 서울에 있는 상가 34억 6천만 원어치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하네요. 이걸 증여를 하는데 홍 후보자의 아내와 홍 후보자의 처형, 그러니까 아내와는 자매가 되겠죠. 원래는 2분의 1씩 지분을 넘기게 되는데 이 홍 후보자의 아내는 본인이 2분의 1을 갖는 대신에 본인 4분의 1 그리고 딸 4분의 1 이렇게 8억 6,500만 원 정도씩 지분을 넘겨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과세 표준이 감소가 되면서 증여세가 1억 원 정도가 감소한다. 본인이 홍 후보자의 아내가 2분의 1을 다 받았을 때보다 오히려 증여세가 1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조금 전에 원희리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딸이 중학생이고 소득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초등학생이고요. 지금은 중학생인데 홍 후보자 아내와 딸이 2억 2천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 후보자 아내가 증여세를 4억 8천만 원을 납부합니다. 본인이 2억 6천만 원, 딸이 2억 2천만 원. 그래서 홍 후보자의 딸 상가 임대료 월 400만 원을 엄마에게 그 이자로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논란은 일단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차명진 의원 하시려고 했던 말씀이 어떤 겁니까?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저도 상속 안 받아봤고 청와대에 계신 분들 상당수가 상속을 안 받아봤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러한 그분들의 상속 그 실적을 이렇게 보면은 야 어떻게 할머니가 딸한테 상속 안 하고 손녀딸한테 또 쪼개서 상속했을까? 또 그 손녀딸과 자기 딸 사이에 서로 엄마가 딸한테 돈을 꿔주고 딸이 나중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그런 관계가 어떻게 또 성립됐을까? 라는 의문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있잖아요. 그냥 웬만한 IQ 2자리면 이거 문제 있지 않나? 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솔직히 우리가 지금 다 얘기하잖아. 이거 편법 아니야? 야, 어떻게 이게 세금 깎아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쪼개기, 격세 증여를 할까? 이런 얘기를 다 알 수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서 이거를 몰랐을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본인들한테는 기분 나쁜 얘기지만 IQ 2자리만 넘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시킨 이유는 증여세를 다 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해봐요. 자기들도 좀 비슷한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닌가. 자기들도 내로남불을 많이 하니까 예. 재벌 공격하면서 무슨 재벌 주식 사고. 알겠습니다. 차명진 의원의 그 후반부 말씀은 차명진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홍종학 후보자가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에 있는 것 같다. 절세를 한 것 같기도 하고 탈세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청와대 관계자 입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후보자 본인이 알아서 정리해야 한다. 이 얘기는 아마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된 질의가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그때 본인이 잘 대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분명한 것은 홍 후보자의 아내가 그 장모 어머니가 증여하신 지분을 다 받아도 될 건데 굳이 딸에게 그 지분을 넘겼단 말이에요, 절반을. 그런데 여기서 2014년 11월에 홍종학 후보자가 이런 식의 증여할 경우에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는 좀 그 세금률을 높이자 뭐 이런 법안을 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과세율을 하자라는 법안을 발의를 한 의원 중에 한 명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죠. 예, 2014년 그러니까 11월로 지금 여기는 이제 뭐 본인은 이제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벌들은 이게 이제 액수가 수백억, 수천억, 조 단위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세대 생략 할증 과세율이라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흔히들 그냥 얘기를 할 때는 세대 간 점프 증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줄 때 30%를 내면 그걸 점프를 해가지고 손잣대로 증여를 하면 그냥 절반 정도는 세금으로 내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게 저게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0%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과표율이 그게 8억 되면은 그게 줄어들기 때문에 쪼개기 증여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청와대 안에서 나온 얘기가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에 있다 이런 얘기인데 두 분 짧게요. 인사청문회 녹록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지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아니면 그 전에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뭐 사퇴하거나 이런 상황까지 갈까요? 청와대에서 이야기했던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대체적으로 통과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법안이 말 그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저 법안이었단 말이에요. 과세 생략, 정확하게 풀림인 거죠. 어쨌든, 저러한 법안까지 이제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까지 발의한 홍종학 전 의원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참 부담스러울 거다. 그리고 세대 생략 할증 과세율을 30%에서 50%로 올리자 이런 법안을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악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악용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청와대에서 관계자 이야기로 나왔지만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웬만하면 좀 스스로가 정리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이제 쟁점은 그거죠. 청문회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였고 이전 김성진 장관 박성진 장관 후보자도 끝까지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 했는데 청문회에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더 커져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어쨌든 청문회까지는 여당 입장에서 밀고 갈 가능성이 높고 저는 통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게 또 부담입니다. 문재인
그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결정적인 또 하나의 악재 아니냐, 저는 그렇게. 홍종학 후보자가 계속 인사청문회 가고 인사청문회 끝난 다음에 임명을 해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고 중도에 낙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이고 두 번째 지명한 후보자가 다 낙마하게 되고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청와대는 상당히 곤혹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이제 의회의 복병을 또 만나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잘 해결하길 바라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우리가 생각하고 아니면은 뭐 언론이 생각하건 그 결정권은 그것에 있는 게 아니고 정의당에 있을 것 같아요. 정의당에서 어떻게 표명을 하나. 근데 지금 아직까지 정의당에서 의사 표명을 안 했잖아요. 정의당에서 여태까지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진짜 통과된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뭐 이른바 데스노트라고 불린다 그러죠. 예, 정의당의 반응, 정의당 입장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처음에 지명됐을 때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이런 원칙적인 반응 나왔습니다. 정의당 반응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홍종학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장관에 임명돼도 좋은지 아니면 그 전에 그만둬야 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주 목요일에 국정감사 중단 선언하고 국정감사 거부해 왔는데 오늘 아침에 본격적으로 우리는 국정감사 다시 들어가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저희들은 국감 중단을 결정했습니다마는 국감 포기를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이제 마지막 확인 감사 또 종감이 오늘과 내일 이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국감 재개를 다시 한번 선언을 하고 국감에 들어가서 강력한 원내 투쟁을 통해서 국감을 잘 원만하게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을 마무리 짓고 한편으로는 우리 대여 투쟁 방법을 더 강도 높게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감을 중단하는 것은 우리가 야당의 소름으로서 강력한 최소한의 항의 수단이었다. 그런데 말이죠. 국감 중단 선언했다가 지난주 목요일이면 목, 금,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안 했고요. 그럼 이틀 중단하고 지금 사흘 만에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다시 들어가도 되냐 뭐 이런 반발이 있을 것도 싶은데 왜 정호택 원내대표가 저렇게 결정했을까요? 이른바 셀프 철회잖아요. 셀프 보이콧 철회, 빈손 회군이라고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의원들이 지금 볼멘 소리를 좀 하고 있어요. 이러려고 우리가 보이콧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이라는 그 지적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저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크게 보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 국감이라는 거는 야당판이에요. 야당이 지금 정부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먹거리가 있고 지금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홍종학 의원 건이라고 하는 좋은 먹거리가 지금 생겼잖아요. 그걸 놔두고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장외투쟁을 해야 되는 거 이거 지금 넌센스라는 거고. 두 번째, 의원들이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지금 제일 아쉬운 게 예산이에요. 내년도 예산 문제를 놓고 지금 장외투쟁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그 야당의 어떤 실익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지금 정우택 대표가 지금 셀프 철회를 했고 의원들은 지금 뭐 볼멘소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만 놓고 보면 에이 잘 됐다 이런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중단하기로 한 거부하기로 한 계기가 됐던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죠. MBC 대주진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 문제 갖고 옛 여당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던 이사가 사퇴하면서 그 자리를 지금의 여당이 추천하도록 한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방송장악 음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했는데 국정감사 복귀를 선언한 오늘 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실 발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과기정방통위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국정감사 속개는 됐는데 생각했던 대로 재출발도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기관 그리고 과학기술 오늘 내일 종합감사는 그동안 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국내 장관장의 과정적 특성상 정책 효과는 발생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제가 10시 10분경에 10분 전에 우리 신경민 간사님께 또 문자도 드리고 국감을 복귀하는 그런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의사진행을 이렇게 잠시 어떤 그 협의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로 준비도 좀 안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잠시 의논하고 복귀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좀 양해 좀 해주세요. 뭐 맨날 양해합니까? 아니 위원장이 못 되는데 위원장은 와가지고 정회하고 또 가는 거예요? 아니 위원장이 우리가 국감 복귀한다고 그랬는데 10분 20분을 아니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이 필요하면 하는 거고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있어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회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할 수 없을 겁니다. 졌다 위원장이 있어. 말씀 좀 똑바로 하세요. 저 따위가 뭡니까? 신경민 간사님. 똑바로는 그쪽이 먼저 똑바로 하세요. 곽의정 방통위 지금 오후는 하고 있나요? 뭐 지금도 뭐 됐네 안 되네 예. 지켰다 보고 들어왔습니다. 뭐 제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뭐 저건 예견됐던 싸움이고요. 국감에 보이콧 하는 거 자진 철회했다고만 했지 상임위별로 이게 매끈하게 지금 의사 진행이 좀 될 수가 좀 없는 거죠. 아마 오늘까지는 아마 저런 상황이 곳곳에서 지금 격돌되고 저런 것이 이제 계속 반복될 겁니다. 방송 장악 음모, 언론 말살,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래서 이 상복을 뜻하는 검은 넥타이들을 메고 오늘 국정감사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자,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 먼저 차명진 의원 생각 궁금합니다. 지금 이것을 언론 말살, 방송 장악 이렇게 보는 자유한국당의 시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시간에 너무 큰 문제를 물어보시는데 일정하게 지금 MBC나 KBS 이사진이 사퇴하고 그 경영진이 바뀌는 과정을 보면은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좀 임기 끝나면 그때 바꾸면 그때 여당 몫으로 챙기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과정에 상당히 좀 불편한 부자연스러운 과정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야당으로서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번에 그 복귀한 거 관련해서는 원래 야당이 무기가 사실 의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라는 무기를 보이콧했다 다시 또 철회하기도 하는 것 이런 것은 저는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 철회했으니까 고맙게 생각해 줘야지 또 이걸 뭐 왜 보이콧했다 또 철회했냐라고 또 문제 삼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다 싶습니다. 예, 어쨌든 보이콧을 했는데 사흘 만에 다시 돌아오니까 본인들도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차명진 의원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방송 장악 음모, 언론 말살 시도 그 당시 야당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은 그로부터 9년 동안 지속되어 온 공영방송의 피폐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때 대변인 했어요. 예. 초대 대변인 했는데 얼마 전에 요 방통위 관련해가지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방통위원장을 만나러 가서 한 얘기가 저는 상당히 기억에 남는데 방통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관행 아니냐 이런 얘기했더니 방통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적폐인데 왜 적폐를 본받으려고 그러십니까? 예.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명박 정부도 잘못한 게 있다고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자유한국당에서 좀 이렇게 좀 정리된 의견을 공식적으로 좀 발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좀 새겨서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자기 잘못한 거는 저렇게 시인하는구나. 우리는 잘못하면 안 되겠다. 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좀 어떨까. 물론 처지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달라지면 예.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장면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두고두고 기억해서 다음에 이런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죠. 자기 고백, 자기 반성이 좀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가장 많이 비판하는 게 내로남불 아니에요. 내로남불인데 내가 했었을 때는 로맨스였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내가 할 때 로맨스고 당연히 불륜인 줄 알면서
로맨스인 것처럼 우겼다가 지금 와가지고 아유 미안해 그때는 그래 어쩔 수밖에 없었어라고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를 걸었단 말이에요.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 그 위원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썼고요. 그 다음에 보궐이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 보이콧 세 가지를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차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이콧 풀어줬으니까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습관성 보이콧이죠. 이번 9월 초에도 이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됐었을 때도 보이콧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보이콧을 했다가 또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집권 여당 시절인 작년 그 정기국회 때도 K 미러 재단 문제 그 막을 끄라고 집권 여당 당 대표인 이정현 당시 대표가 또 국감 보이콧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보이콧을 하니까 어느 국민인들 저 내용이 정상적이고 설득력 있고 명분이 있다 한들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이 국감 보이콧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보이콧이라면 그 최후의 수단은 말 그대로 최후에 쓰는 건데 습관적으로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뭔가 뜻대로 안 되면 보이콧을 하고 집 밖으로 뛰어나가는 이런 가출 소동은 이제 그만돼야 되고 사과해야지요. 무슨 당당하게 가출했다가 들어와가지고 또 큰소리 치면서 국감을 또 중단시키고 그리고 10분 뒤에 들어온다 하고 했는데 왜 니들 마음대로 진행하냐고. 예? 방귀 낀 놈이, 큰 소리 친다고. 예. 이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양문석 이사장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셨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왜 고개는 왜 돌리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10초만 딱 드릴게요. 내로남불이라고 안 했고요. 내불남불. 나도 잘못했고, 니들도 잘못한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습관성 보이콧이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야당이 습관성 보이콧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불남불이라고 하는 단어 자유한국당에서 차명진 전 의원의 이야기 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